내용은 아비 노릇과 자식 노릇, 아비 노릇, 자식 노릇.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삼국사기 누가 썼는지 알죠? 여기 나와 있듯이 김부식이 썼습니다. 김부식. 그래서 뭐 간단히 삼국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이야기 역사를 갖다 저술하고 편찬자의 논평을 덧붙인 역사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비와 자식 간의 도리와 갈등, 진정한 효에 관한 편찬자의 견해, 나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갖다 덧붙입니다. 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 제기되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자, 유량의 얘기입니다. 유량 누군지 알죠? 유량은 그러니까 주몽,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과 유리왕의 아들인 해명태자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유리왕 27년에 봄 정월에 왕태자 해명이 옛 도읍에 남아 있었는데 힘이 세고 용맹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해명이 힘 세고 용맹한 거 참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써야 될까요? 그냥 해명태자의 성격이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휙 한 다음에 해명태자의 태자의 성격. 태자의 성격은 힘이 세고 용맹한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 상남자네요, 상남자, 그죠? 자, 그렇다면 황룡국의 왕, 그러니까 주변 나라입니다. 그 주변 나라, 주변국. 그러니까 주변국이라고 하시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의 주변에 있던 나라의 왕이 소문을 듣고 사실을 보내서 억센 활을 선물하였습니다. 일종의 어떤 시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왕의 소문을 듣고 억센 활을 선물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시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힘세다니까 그래 좋은 화를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억센 화를 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 해명태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해명태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해명은 그 사신 면전에서, 사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신 면전에서 활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말하기를,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이 활 자체가 강하지 못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태도 보입니까? 좀 상당히 용맹한 걸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해명에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 해명의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가 엿보이고 있죠, 그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일단 뒷부분에 차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내가 힘이 센 게 아니라 활 자체가 강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니 황룡왕이 부끄럽게 여겼다. 좀 약간 굴욕적이게 되겠죠, 그죠? 왕이, 그러니까 즉 유리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황룡왕이 이르기를, 해명이 자식이 되어 불효했으니 어쨌든 요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내 자식 해명태자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옛날에는 어쨌든 주변국에 대한 예의를 중시했던 그 유리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태자의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은 불효라고 생각하고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 마땅하다라는 그 생각으로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보건데, 어떤 유리왕의 어떤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가치관이라기보다는 해명의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내 자식이 실수다 라고 상당히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 자식과 아버지 간의 어떤 갈등이 엿보이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유리왕은 아버지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명태자가 있는데, 해명태자는 아들인데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유리왕은 주변국에 대한 예의를, 주변국에 대한 예를 중시합니다. 예를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해명태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용맹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죠. 두려움 따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죠. 그리고 이 해명태자는요, 고구려를 업신여길까봐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억센 화를 갖다 줬는데 이 황룡국의 왕이 이런 선물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고구려 그냥 네가 뭐 힘세봐 얼마나 세겠어 부러뜨릴 수 있으면 부러뜨려 봐 이런 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을 하고는 우리나라를 좀 더 강성해져야 되는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본 거야? 하고는 빡 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국에 대한 예를 중시하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판단하고는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월에 황룡왕이 사신을 보내서 태자와 만나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태자가 가려 하자 어떤 이가 만류해서 말하기를 주변 사람이 누군가 말리면서 지금 이웃나라에서 까닭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의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태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야 황룡왕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두려움이 없고 당당한 태자의 태도를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적어줄까요? 여기다 두려움 없고 당당한 태도. 아주 상남자예요. 그냥 남자로 태어났어요. 이분은요. 예. 좀 약간 씩씩한 성격의 남자죠. 자, 그러면서 마침내 황룡국을 왔습니다. 황룡왕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게 되자 감히 해치우지 못하고 예우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뭐 좀 요즘 속된 말로 하자면 좀 쫀 거죠. 예, 쫄았어요. 그 왕이 지금 해명태자 보니까 이게 기세등등하고 위풍당당하고 상당히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러니까 그 태자에게 압도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도당한 황룡 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내줍니다. 예,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년 다음에 봄 3월에 왕이 산을 보내서 해명에게 이르기를 내가 도읍으로 옮긴 것은 백성을 안주하게 하여 나라의 위협을 굳세게 하고자 함인데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굳세님만 믿고서 이웃나라에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어찌와 같은가 하고 곧 칼을 내려 자결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힘을 자랑하여서 이웃나라에게 창피를 준 이웃나라에게 굴욕감을 준 그런 태자 행동을 계속 질책하고 있죠. 그러면서 곧 칼을 내려 자결하게 했는데 태자가 즉시 자살하려 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즉시 자살하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리면서 대왕의 맏아들이 이미 죽었으므로 태자께서 바로 후계자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해명태자의 형이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아우인 해명태자가 후계자가 된 것인데 사신이 한번 왔다 하여 자살해버린다면 혹시 그것이 속임수가 아닌 줄 어찌할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황룡국의 왕이 보낸 그 사람이 가짜일 수도 있음을 근거로 해서 죽는 것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태자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룡왕이 억세나를 보냈을 때는 나는 그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화를 잡아당겨 부러뜨려 되갚아주던 것인데 뜻밖에도 부왕으로서 책망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책망을 당하게 됐다. 지금 부왕께서 내가 불효했다며 칼을 내리면서 자살하시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랄까요? 그 해명태자의 입장에서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부러뜨렸는가? 지난번에 황룡이 어선을 벌였을 때 나는 그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서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자면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나라를 황룡왕이 업신여기는 것을 염려해서 우리나라를 염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염려했고 우리나라가 더 강성해져야 되는데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렸다.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께서 처리하신다면 자살하시니 아버지 명령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은 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어쨌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어떤 정신, 그게 효도, 그것이 효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지배적 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태자의 견해예요. 내 의도에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라 한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해명태자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해요, 이분들. 그래서 이윽고 여진의 동원으로 가서 여진의 동원, 이게 여진의 동원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내용인지 계속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갈밭, 자갈이 있는 나루터의 동쪽 부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창을 땅에다 꽂아두고 말을 달려서 창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 기가 막히죠. 한참 지금 뭔가를 갖다 꿈꾸고 펼치고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태자의 예를 갖추어 동원에 장사 지내고 사당을 세우니 그 땅을 창원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편찬자 김부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논평하여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히 좌우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맞다. 마치 문왕이 세자였을 때와 같이 해야 된다. 자, 문왕이 세자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중국의 문왕이 얘기 문왕 세자의 편에 의하면 문왕이 세자였을 때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 왕계 안부를 하루에 3번 여쭈었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신가요? 계속 수시로 여쭈었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지 못함이 있을 때는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걸음을 바로 딛지 못했대요. 아들이 아버지 어디가 아프신 거지?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신 거지? 하면서 계속 고뇌하면서 걸음을 바로 걷지 못하며 음식을 올릴 때는 반드시 직접 그 차고 따뜻한 정도를 살펴보고 무슨 음식 드셨는지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주변에서 같이 계속 있으면서 돌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문왕이 세자였을 때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곁에서 돌봐드리고 근심 걱정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해명은 어떻대요? 별도에 있으면서 용맹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났으니 그가 죄를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해명태자와 문왕의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들된 도리로서 둘 다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여기 문왕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해명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이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문왕은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돌보죠. 근데 이 해명태자는 어땠답니까? 별도에 있으면서 좀 약간 그러니까 부모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별도, 그러니까 다른 수도, 다른 도시, 다른 쪽에 지방에 있으면서 용맹을 좋아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김부식의 의견은 아버지의 어떤 편안하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들된 도로서 아버지를 다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해명태자에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다. 효도를 하려면 지극히 문왕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왕처럼. 효도하려면 효도의 표본이죠. 효도의 표본. 자, 그 다음에 또 들으니 좌전에 이르기를 좌측에 뭐라 썼습니까? 우측에 뭐라 썼습니까? 중국 노나라의 좌구명이 춘추해서라는 책인데 어쨌든 좌절에 이르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바른 길을 갖춰서 나쁜 대로 빠져들게 하지 않는 것이다.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된 도리로서 아버지는 자식이 나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않고
빠져나가려 할 때쯤이면 그것을 막는 것,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빠의 가르침이며 도리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 요즘 케이스로 보자면 아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담배를 피우려고 그래. 아니면 뭐 좀 나쁜 길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는 어쨌든 아버지 된 도리로서의 어떤 원칙은 뭐냐? 아들을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얘기하고 지도하는 게 아버지로서의 도리라는 얘기죠. 무시한다거나 그냥 관심이 없다거나 하는 건 아버지로서의 죄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유리왕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유리왕은 애초에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거나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가 아들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자 지나치게 미워해 죽이고 말았으니, 그래서 아비는 아비 노릇을 하지 못했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아비 노릇, 자식 노릇 서로 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이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교정해 주지 않고 벌만 내리는 유리왕, 그러니까 아버지입니다. 유리왕도 그 다음에 어쨌든 효도를 못한 해명태자, 얘는 아들이죠. 해명도 잘못했다. 결국 둘 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삼국사기 권 제14 고구려 분기 제2 대무신왕이라고 되는데요. 대무신왕 15년. 자, 전략 봅시다. 어쨌든 앞부분이 생략되는데요. 겨울 11월에 왕자 호동이 자살했습니다. 왕자 호동 알죠? 왕자에 대한 얘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호동은 왕의 둘째 비인 갈사왕 손녀의 소생이다라고 했는데 얼굴 모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모양이 매우 아름답고 고와서 왕이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호동이라 했습니다. 어쨌든 왕의 사랑을 참 독차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첫째 왕비는 호동이 적통을 빼앗아, 적자 자손에게 통을 빼앗아 태자가 될까 염려하더니 그만 왕에게 헐뜯기를 호동이 저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지 않고 잠옷 음행하려는 듯합니다. 음란한 행실을 하려는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좀 괜히 좀 모함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여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왕은 당신은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 하여 미워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호동을 미워하는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비는 왕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장차 화가 미쳐올까 두려워하여 곧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청컨대 대왕께서는 몰래 지켜보셔서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없다면 저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어쨌든 왕비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할까 두려워했던 왕비가 호동의 비행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자 대왕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요, 살짝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동에게 죄주려 했는데 어떤 이가 호동에게 그대는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그냥 억울할 거 아닙니까? 호동에게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죄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호동은요. 그래서 왜 해명하지 않는가? 그 사실을 밝혀서 억울함 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호동은 대답하기를 제가 만약 해명한다면 어머니는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면요,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를 입는 거죠. 또한 왕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다. 아버지한테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얘가 생각하는 효도는
나의 안위라든지 나의 입장에 유리함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안함, 어쨌든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어머님의 안위를 갖다가 보장하는 것,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적어드린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왕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방법은요. 뭐다? 호동. 자신이 죽는 일이냐, 아니면 어머니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때 호동은 뭘 생각했습니까? 결국엔 호동 자신이 죽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옳지 않다. 어머니 죄를 드러내는 것보단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왕의 근심을 덜는 방법. 즉 이것이 효도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고 곧 칼에 엎어져 죽었대요. 참 이때 당시에 이 자식들은 자식된 도리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완전 복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효도에 대한 지배적 개념이었나 봐요. 역시 또 이것에 대해서 김부식이 논평할 만합니다. 지금 왕이 참소한 말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무고하게 죽였으니 그 어질지 못하면 좋게 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 어질지 못해? 왕이. 호동이네 아빠가 어질지 못함. 참 잘못됐다. 그것을 잘못됐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뭐가 있다? 호동에게도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또 아까랑 똑같이 아빠에게도 아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봐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는 경우에는 마땅히 순임금이 고수에게 했던 것과 같이 작은 매는 맞고 큰 매는 달아나 아비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여기 내용 보시면요. 4번 주석 4번 봅시다. 고수는 순임금의 아버지입니다. 고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순임금의 아버지인데 매우 우매하다, 멍청해서 육체의 눈을 살았으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은 어둠으로 당시 사람들이 소경과 같다. 참 그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다 해서 고수라고 했대요. 근데 논영 길험 편과 사기 오제 기본에 따르면 고수는 아들인 순을 죽이고자 또 다른 아들 상과 함께 계략을 꾸몄으나 순은 아버지 고수를 매우 극진히 대우하고 동생 상 역시 제후로 봉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건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순임금 아들이 아빠 고수에게 했던 것 같이 작은 매는 맞고 큰 매는 달아나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큰 매선 달아나다. 그러니까 뭐 아빠가 죽으라는 그런 어떤 명령에 있어서는 좀 달아나서 그 아빠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갖다 경계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빠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 된 입장으로서 아들인 호동은 이렇게 할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을 일이 아닌데 또 죽었어요. 이는 사소한 의리 좀 잘못된 효도에 대한 어떤 관념 때문에 대의에 어두웠다고 하겠으며 그것은 공자 신생의 죽음에나 비유할 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진헌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헌공. 얘가 헌공이에요. 이 사람이요 뭐냐면 어쨌든 진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제강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 태자 신생을 얻습니다. 태자 신생. 그 다음에 헌공이라는 사람이 또 첩 여희를 갖다 맞이합니다. 여희. 그래서 여기서 또 누가 태어나냐면 해제를
낳습니다. 애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의가 모함을 합니다. 여의가 누굴 모함하냐면 신생을 모함해요. 여의가 신생을 모함해요. 이 둘은 대립관계라 보기보다는 여의가 그냥 신생 자체를 미워하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여의는 이 해제를 갖다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갖다 모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이 신생에게 권하기를, 그냥 사실대로 말해서 아버지가 오해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헌공, 즉 아버지가 여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대로 말해서 여의가 만약에 죄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아버지는 불편해하실 것이다. 외로워하실 것이고 되게 힘들어하실 것이다. 음식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얘가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자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면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했는데 이 아들 또 신생이 참 얘가 답답합니다. 얘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살피지 않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누명을 쓰고 달아난다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쓴 사람을. 그리고는 어쨌든 생모, 제강에 모셔져 있는 그 사당에 가서 목을 매 자기를 했답니다. 네. 이것 또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 사소한 의리에 집착한 나머지 대의의 어두운 사례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호동의 죽음이나 신생의 죽음이나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사소한 의리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동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신생이라는 이 자식된 돌이 둘 다 아들이잖아요. 이 둘 다 답답하긴 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 대한 도리를 잘 지켜야 되고 진정한 효란, 부모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적어본다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지금 방금 한 말 좀 시간 관계상 이게 빨리 적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 대한 도리를 잘 지켜야 되며 진정한 효란, 부모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해명태자든 그 다음에 호동이든 간에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면 그 잘못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경계하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돌봐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그 사소한 의리에 집착한 나머지 다 모두 이게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참 비극적 결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편찬자의 논평이 드러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게 되면요. 일단은 요 글의 분야를 따지자면 이거는 인문, 역사서 삼국 사기에 대한 얘기고요. 배경은 고구려 초기의 어떤 유리왕, 그 다음에 대무신왕조, 이 두 가지 시대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주제는 부모와 자식이 지켜야 될 도리를 알고 진정한 효를 실천해야 된다. 진정한 효란,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것을 경계해 주는 일이 자식된 도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이야기가 나는데 둘 다 아빠 아들 둘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면요. 역사적 사실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했어요. 고사 인용한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신생의 죽음, 네, 공자 신생의 죽음, 네, 그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임금과 그 다음에 고수의 이야기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좀 옛날 글들은요 고사를 갖다가 상당히 활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명태자의 이야기 속에서 활용됐던 고사는 뭔지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뭐였어요?
문왕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문왕이 세자였을 때 아버지 왕계 안부를 하루에 3번씩 여쭈었다는 그런 중국의 고사 또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고사를 인용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사관의 견해를 드러내고, 사관의 견해, 그러니까 어쨌든 김부식의 견해를 갖다가 덧붙임으로써 어쨌든 자신의 입장은 어떻다더라 이런 식의 견해를 드러내고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둘 다 잘못됐다라는 마치 뭐 재판관의 그 판정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압축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교무실로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좋고 반복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